안녕하세요. 토트넘 소식 전해드리는 뉴스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손흥민 선수의 수비 가담 데이터 소식입니다. 국제스포츠연구센터 CIES 축구연구소가 지난 9일 전 세계 30개 리그 공격수들의 수비 가담 순위를 매겨서 발표했습니다. 순위를 매길 때 고려된 데이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비 상황에서 시속 25km가 넘는 속도로 이동한 거리입니다.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될 때 수비에 가담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이동한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한 지표입니다. 두 번째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공을 건드리는 행위 없이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한 횟수입니다. 이 조사가 공격수들의 수비 능력을 측정한 게 아니라 수비 가담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상대와 부딪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압박을 통해 상대의 후방 공격 전개를 얼마나 방해했는지 1차 저지선 역할을 얼마나 수행했는지를 알아보는 지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위는 이랬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유럽 5대 빅리그 포함 30개 리그 선수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고속으로 수비에 가담한 거리 부문에선 전체 1위에 올랐습니다. 압박 수치로는 7위였고요. 네덜란드 트벤터에서 뛰었고 지금은 러시아에서 뛰고 있는 코스타리카 공격수 만프레드 우갈데 선수가 압박 횟수 부문에서 1위인데 이 선수의 점수를 100점으로 봤을 때 손흥민 선수의 점수가 86.6이었습니다. 유럽 5대 빅리그 선수로만 제한하면 이 선수는 순위에서 제외되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압박 횟수 순위도 손흥민 선수가 앞에 6선수를 제치고 1위에 오르는 기록을 냈습니다. 고속 수비 가담 거리 1위, 압박 횟수 전체 7위로 손흥민 선수가 종합 1위를 차지한 건데요. 이 순위에서 눈여겨볼 만한 선수가 한 명 더 있습니다. 토트넘 선수가 순위권에 한 명 더 있는데요. 히샬리송이 종합 순위 6위에 랭크됐습니다. 유럽 5대 리그로 범위를 좁히면 손흥민 선수, 히샬리송 선수 두 선수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두 선수가 경기 중에 상당히 성실했다고도 볼 수 있고 동시에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스타일이 어떤지도 알 수 있는 기록인 것 같습니다. 선수 성향이 아무리 성실하고 많이 뛰어도 감독이 자제하라고 했으면 1, 2위까지 오르진 않았을 텐데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기본적으로 공격수들의 수비 가담을 꽤 요구하는 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특히 손흥민, 히샬리송 선수가 압박 수치로 상위권이긴 하지만 수비 상황에서 빠른 속도로 이동한 거리 부문에서 30개 리그 1위, 5위고요. 5대 빅리그 선수로 제한했을 때는 1위, 2위에 올렸을 정도로 특히 순위가 높습니다. 토트넘이 라인을 높여 공격하다가 역습을 허용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부지런히 이동하다 보니 나타낸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격수들의 수비 가담이 적극적인 게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게 마냥 좋기만 한 기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CIES도 리포트에서 손흥민, 히샬리송이 상위권에 포진한 점을 언급하면서 이는 엔지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수비 상황에서 공격수들에게 강도 높은 헌신을 요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아마 이것이 최근 경기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공격수들에게 과도하게 부담을 줘서 퍼포먼스가 결국 떨어진 것 아니냐라는 해석인데요.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지점이 있기도 합니다. 5대 빅리그로만 제한해서 순위를 살펴봤을 때 토트넘보다 순위가 높은 프리미어리그 팀 공격수 중에서 손흥민, 히샬리송 다음 가는 순위에 오른 선수는 11위에 오른 리버풀의 코디 악포가 있었고요. 그 다음이 19위인 아스날의 에디 은케티아 선수였습니다. 5대 리그로 제한한 거니까 30개 리그로 범위를 넓히면 1위의 손흥민 선수와 이 두 선수들 다음 순위인 선수들과 격차가 더 벌어지겠죠. 이 자료가 리그 1200분 이상 소화한 선수를 대상으로 한 거긴 하지만 학포나 은케티아가 손흥민 선수처럼 같은 주전 공격수가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토트넘 전술 스타일이 공격수들에게 훨씬 더 많은 영역에서 힘을 쓰게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17골씩 넣는 스코어러이기도 하니까요. 손흥민 선수에겐 고생했다고 박수를 보낼 만한 선수지만 토트넘 팀 입장에선 좀 갸웃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소식 조금 씁쓸함이 있는 소식인데요. 작년 여름 해리 케인이 토트넘을 떠났죠. 케인이 이적한 이유를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트로피를 위해서였죠. 하지만 진짜 무관귀신이란 게 있는 건지 11년 연속 리그 우승을 차지하던 바이에른에 합류했는데 케인이 합류한 올 시즌 바이에른은 우승 트로피 없이 시즌을 마치게 됐습니다. 리그에서는 일찌감치 레베쿠젠에 밀렸고 지난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레알 마드리드에 패해 탈락했습니다. 더 얄궂은 건 케인은 잘했다는 거죠. 올 시즌에도 컵대회 포함 45경기, 44개의 골, 12개의 도움을 기록했으니까요.
이 시점에 트랜스퍼마크트에서 21세기 무관의 제왕인 공격수들 탑 10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2000년 이후 유럽 5대 빅리그 선수들의 리그 득점 순위 상위권 선수들을 뽑아서 그중 메이저 대회, 리그나 챔피언스 리그, FA컵 같은 트로피가 없는 이런 대회 트로피가 없는 선수들만 남겨서 순위를 산출했는데요. 당연히 해리 케인이 1위에 올랐습니다. 토트넘, 바이에른 등에서 뛰면서 리그에서만 249골을 기록했는데 어떠한 트로피도 들어올리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요. 그리고 4위 눈에 띄실 텐데요. 케인과 영혼의 파트너를 이뤘던 손흥민 선수가 4위였습니다. 함부르크, 레버쿠젠, 토트넘을 거치며 빅리그에서 많은 골을 기록했음에도 아직 주요 대회 우승 경력이 없는데요. 트랜스퍼마크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위는 토트넘에서 큰 업적을 세운 또 다른 선수 손흥민이다. 손흥민은 2015년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해 프리미어리그 최고 선수 중 한 명이 됐다. 주요 우승 트로피 없이 5대 빅리그에서 161골을 넣었다. 31살인 손흥민에겐 이제 시간이 촉박하다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92년 7월생이기 때문에 현재 만 31살이고 올여름 32세가 되겠죠. 선수 경력을 오래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최정점에서 활약할 시간이 이제는 여유 있어 보이진 않아서 참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조금만 더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토트넘은 한국 시간으로 11일 토요일 오후 11시 번리와 프리미어리그 37라운드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상위권 팀들을 연달아 만나면서 4연패를 했는데 오랜만에 10위권 바깥의 팀을 상대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마냥 쉽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시즌 막바지엔 상위권 팀보다도 강등권 부근에서 경쟁 중인 팀들이 더 까다롭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일 텐데요. 벌리가 딱 그렇습니다. 이번 토트넘전이 올 시즌 중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임하게 될 경기입니다. 현재 순위가 19위인데 토트넘전에서 이기지 못하면 비기는 것도 안 됩니다. 승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대로 강등이 확정됩니다. 두 경기 남은 상황에서 노팅엄이 승점 29, 벌리가 24입니다. 물론 두 경기에서 승점 5점 차면 현실적으로 이미 어려워지긴 했죠. 하지만 벌리가 토트넘을 잡는다면 끝까지 희망을 이어가 볼 수는 있습니다. 마지막 경기가 노팅엄, 강등권 바깥에 있는 17위 노팅엄과의 홈 경기거든요. 벌리가 토트넘을 잡고 노팅엄이 37라운드에서 첼시에 패한다면 승점 차가 2점으로 계속 유지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경기에서 노팅엄을 잡고 순임을 뒤집는 게 벌리가 꿈꾸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벌리의 뱅상 콤파니 감독도 비장한 각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콤파니 감독은 경기 전 인터뷰에서 이번 경기가 압박감이 심한 경기라고 표현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럴 것이 없다. 이렇게 좀 쿨한 부담을 덜어주는 선수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그런데 이번 주말 이후에도 승점 차가 유지된다면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다. 부담 없다고 말하는 나 자신을 설득하게 될 것이다. 마음이 바뀔 거란 이야기겠죠. 진심으로 기회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써 부담이 없다고 하면서도 속에서 피어오른 혹시 이것만 이기면? 이라는 마음이 있다는 걸 텐데요.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토트넘전이 우리 마지막 경기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노팅엄을 상대로 최후의 경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잔류의 꿈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 경기가 결승전이 될 것이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아닌 척하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토트넘도 순순히 물러설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4연패를 당하면서 4위가 멀어진 건 맞습니다. 앞으로 한 경기라도 삐끗하거나 빌라가 이기면 산술적인 가능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챔피언스리그 출전만 향해 달려가다 맥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다른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5위는 그래도 지켜야 되잖아요. 부침이 길어지는 사이 매서운 추격을 받게 됐습니다. 경기 수가 모두 동일한 가운데 6위 뉴캐슬과 승점 4점 차, 승점 동률인 7위 첼시, 8위 맨유와 승점 6점 차입니다. 다음 경기가 맨시티전이기도 해서 마냥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안 풀릴 경우, 일이 잘 안 풀릴 경우에는 유로파리그 나가는 것도 실패하고 컨퍼런스 리그로 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경기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원래 지난달 열릴 예정이었던 맨시티전이 FA컵 일정으로 연기돼서 다음 주 주중에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현지 시간 기준으로 9일 동안 잔여 경기 3경기를 모두 소화해야 합니다. 최근 경기력이나 부상자 현황, 일정 여러 가지들 고려해 봤을 때 조금 변화를 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풋볼 런던이 벌리전 변화 가능성 있는 포지션 3자리를 꼽아봤습니다. 이 자리를 1순위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먼저
레프트백입니다. 우도기, 벤 데이비스가 모두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MLS 로얄이 최근 맡고 있는데 기대에 미치진 못하죠. 직전 경기 리버풀전에서도 살라를 상대로 고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선수는 3명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한 명은 스킵입니다. 본 포지션이 미드필더인데 지난 리버풀전에 로얄 대신 투입돼서 이 자리를 맡았었죠. 그리고 로얄을 보다가 스킵이 뛰는 걸 보니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만회골 과정에 관여하기도 했고요.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풀백을 좁혀서 쓰다 보니까 미드필더인 스킵이 풀백을 보는 게 크게 어색하진 않은 면이 있었습니다. 만약 스킵이 다시 풀백으로 기회를 받아서 기대 이상의 퍼포먼스나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미드필더로 입지가 두텁지 않은 스킵에겐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방출 명단으로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입지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홈그라운 선수가 넉넉지 않은 토트넘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고려를 해볼 수 있으니까요. 또 한 명은 꾸준히 거론되는 카드 반더벤입니다. 레프트백 경험 있는 반더벤이 왼쪽으로 가고 드라구신이 센터백을 맡는 형태를 그려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명은 풋볼 런던이 언급한 선수가 있는데 로셀소입니다. 중용되지 않는 미드필더라는 측면에서 스킵과 유사한 면이 있죠. 특히 로셀소는 왼발잡이인 점, 기술을 가진 선수라는 점에서 와일드 카드가 될 수 있다라고 예측했습니다. 다른 두 포지션은 이렇습니다. 일단 미드필더입니다. 보통 공격형 미드필더를 배치하던 토트넘이 지난 리버풀전에선 벤타쿠르, 비수마, 사르로 이제 삼각편대로 중원을 구성했죠. 이들 중 특히 벤탄쿠르와 사르를 언급하면서 이들 중 한 명이 빠지고 메디슨이 다시 복귀할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또 한 자리는 공격수인데요. 공격수의 경우 클루셉스키가 변화 가능성이 있는 대상으로 꼽혔습니다. 부상 복귀 후 선발과 교체를 오가고 있는 히샬리송이 쿨루셉스키 대신 들어간다는 아이디어인데요. 히샬리송은 지난 리버풀전에 교체 출전해서 한 개의 골, 한 개의 도움을 만들어냈으니까 선발 복귀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이 경우 히샬리송이 중앙 공격수로 배치되면서 손흥민 선수가 본 포지션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존슨이 오른쪽에 배치되는 포진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벌리전 이후 다시 토트넘 소식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